김혜수는 젊은 시절 봄날에 남편을 만났다. 갓 재봉이를 시작한 풋풋한 시절이었다. 둘은 소박하게 사랑에 빠졌고 거창한 결혼식 없이 조용히 부부가 되어 외곽의 작은 월세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가진 것은 부지런한 두 손과 서로를 믿는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들, 성훈이 태어나자 혜순의 세상은 온통 빛으로 가득 찼다. 남편이 무사히 출근하고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침까지 도시락을 싸주며 웃으며 배웅했던 남편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소식이었다. 혜수는 상황을 이해할 새도 없이 한순간에 과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6살 갓 지난 어린 성우는 아버지를 잃었다. 혜수는 밤새 울고 또 울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았다. 방문 틈으로 어린 아들이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무너질 새도 없이 일어섰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바늘과 실, 낡은 재봉틀에 매달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시장의 구석에 있던 양장점에 다시 돌아가 바느질을 시작했고 작은 가게를 차려 하루하루를 버텼다. 새벽엔 장을 보고 낮엔 옷을 꿰매고 밤엔 아들과 함께 공부했다. 겨울이면 손이 갈라지고 여름이면 땀에 옷이 젖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성우는 전부였다. 삶의 이유였고 희망이었다. 바늘에 찔릴 때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엄마가 꼭 너를 세상 어디든 데려다 줄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제대로 쉬지도 않았고 외출 한번 하지 않았다. 오로지 성운 하나만을 위해 살아갔다. 그 아이가 멀리 날아오를 수만 있다면 그녀의 삶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믿었다. 수십 년을 재봉틀 앞에서 보내며 살아온 그녀의 세월은 조용히 흘러갔다. 밤이면 작은 집안에는 재봉틀 소리와 함께 아들 성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함께 어우러졌다. 단 하루도 쉬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과 하나의 믿음으로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봄날 성우는 명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다. 그녀는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고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마음껏 울었다. 수많은 밤을 견디며 버틴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아들이 증명해준 순간이었다. 성훈이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다. 엄마, 저 이제 해냈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아니야, 엄마가 더 고맙지. 너 덕분에 엄마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다. 아들이 자취하며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식비, 교재비, 보증금까지 빠짐없이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평생 살던 집과 30년 동안 운영해온 장미 양장점을 아들 명의로 모두 넘겼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에게 성우는 전 재산이자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다. 아들이 결혼한 후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만 해도 그녀는 공손하고 상냥한 말투에 미소까지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빠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그 말에 마음을 놓았고 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며느리는 생각보다 계산적이고 야무진 사람이었다. 결혼 준비를 하며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바로 집 문제였다. 엄마, 예비 장모님이 그러시는데요. 그래도 결혼하려면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세요.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다. 엄마, 저도 죄송한데 이러다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녀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차마 화를 낼 수 없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못해? 집 한 채 없다고? 아들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며칠 뒤 며느리가 될 사람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어머니, 저 성훈 오빠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경기도 신도시에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어머니랑 함께 살아도 좋을 만큼 평수도 넉넉하고 따뜻해요.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다. 아파트가 좋긴 하네. 방도 많고 겨울에도 따뜻하겠다. 그러자 며느리는 재빠르게 말했다. 어머니 집을 팔면 충분히 이 집 살 수 있어요. 이제 우리랑 추억을 쌓으면 되잖아요.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기죽는 모습을 차마 더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녀는 평생 살아온 집을 팔았고 장미 양장점도 정리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 아들 명의로 새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집이 사라지고 30년을 지켜온 가게 간판이 떼어지는 순간 그녀의 마음 한구석도 함께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우리 아들이 잘 살아야 하니까. 그녀는 결국 아들 부부와 함께 신도시의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 곁에서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청소를 하고 저녁이 되면 된장찌개에 고등어를 구우며 아이들을 기다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소한 말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엄마, 집에서 뭐 하셨어요? 냄새가 너무 나요. 세은이가 못 들어오겠다고 하네요. 아까 간장이 상할까봐 한번 끓여놨는데 이제는 식사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사 먹을게요. 그녀는 멍해졌다. 평생을 아이 입에 좋은 걸 넣기 위해 요리해온 사람인데 이제는 음식 냄새가 거슬린다는 말을 듣고 있었다. 속옷을 삶아주는 일도 문제가 되었다. 엄마, 다음부터는 건드리지 마세요. 속옷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빨기로 했어요. 세은이가 불편해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밤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왜 여기서 눈치를 봐야 하지? 몇 달 뒤 아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요즘 세은이가 예민해졌어요. 당분간 여기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내보시면 어떨까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같이 살자고 해서 왔고, 같이 살자고 해서 집을 팔았는데, 이제는 나가달라는 거구나 싶었다. 하지만 아들은 말했다. 엄마, 그게 세은이가 임신이 안 돼서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쌌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아들 부부가 아이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짐을 들고 그 낯선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녀는 결국 조용히 오피스텔로 나왔다. 아들 부부는 임신 문제로 예민하다며 당분간 따로 지내자고 했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이건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떨어뜨리려는 수순이라는 걸. 자신이 그들 삶에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더 이상 그 집에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다. 오피스텔은 작고 낡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됐지. 건강하게만 지내면 되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용돈을 준다던 약속도 감감무소식이었고 그녀는 전화를 걸려다 매번 손을 멈췄다. 혹시 바빠서 그런 거겠지. 일이 많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다림은 점점 두려움이 되었다. 어쩌면 이대로 영영 연락이 끊기는 게 아닐까. 그녀는 자신이 조용히 지워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눈에 띄지 않게 말없이 차갑게. 며느리는 물론 아들도 단 한 통의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가 오피스텔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한 태도는 더할 나위 없이 차가웠다. 그녀는 알았다. 그날 아들의 말은 핑계였고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계획은 짜여 있었던 것이다. 불편한 엄마는 이제 우리의 삶에 없어도 된다. 그들이 만들어낸 조용한 퇴장이었다. 그녀는 새벽부터 정성껏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고 보온통에 담아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 앞에 도착해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그때 이삿짐을 나르던 사람들이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비켜주세요. 이삿짐 들어갑니다. 그녀는 당황해 물었다. 여기 김성훈 변호사 집 아닌가요? 그러자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나와 말했다. 할머니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 우리 아들 집이에요. 김성훈,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아, 집주인분 미국 간다고 해서 저희가 전세 들어왔는데요. 벌써 일주일 지났어요. 몰랐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보온통을 놓쳐 바닥에 미역국이 쏟아졌다. 국물 위로 눈물이 떨어졌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었다. 미국을 갔다고? 그러나 문은 쾅 하고 닫혔고 그녀는 그 앞에 홀로 남겨졌다. 그 집은 평생 바느질로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마지막 공간이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집을 팔고 조용히 떠났다. 그녀는 바닥에 퍼진 미역국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나를 버린 거구나. 그녀는 결국 갈 곳이 없어짐에 따라 짐을 챙겨 찜질방으로 향했다. 처음엔 잠시 머무를 생각이었지만 며칠이 지나고도 아들과의 연락은 끊긴 채 감감무소식이었다. 가진 돈은 얼마 없었고 하루하루 쪼개 써도 줄어드는 건 눈에 보였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전 재산을 담은 채 밤마다 찜질방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다. 새벽이면 쫓기듯 찜질방을 나와야 했고 공중 화장실에서 대충 씻고 하루를 버텼다. 어느 날 새벽 그녀는 가슴팍에 꼭 안고 자던 지갑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처음엔 꿈인가 싶어 손을 더듬었지만 주머니에도 가방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멍한 정신으로 자리를 이잡듯 뒤졌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CCTV 사각지대라며 찾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그 지갑엔 그녀가 모아둔 마지막 300만 원과 젊은 시절 남편과 어린 성훈이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돈은 그렇다 쳐도 그 사진만큼은 안 되는데 그녀는 찜질방 입구에 서서 끝내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날은 이상하게 배도 고프지 않았다. 심장이 얼어붙은 듯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이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그날 밤 그녀는 지하철 역사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 들어온 그 자리에서 꺼져 있던 낡은 휴대폰의 전원을 켰다.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혹시나 아들이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미련 하나로 휴대폰을 끄지 않고 품고 다녔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저기요, 박 사장님 맞으시죠? 지금 진짜 급해서요. 반드시 수작업이 필요한 옷이 있어요. 재단은 끝났고 이제 바느질만 하면 되는데 부탁드립니다. 이거 못 맞추면 우리 회사 망해요. 그녀는 당황했지만 조용히 대답했다. 박 사장은 아니지만 재봉은 할 줄 압니다. 진짜요? 진짜 가능한가요? 바느질 제대로 하실 수 있어요? 30년 넘게 양장점 했어요. 눈 감고도 꿰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지금 당장 뵐 수 있을까요? 서울역 근처인데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갑니다. 대신 천은 제가 직접 만져보고 정할 겁니다. 그녀는 낡은 신발을 끌고 역사 밖으로 나왔다. 한참 후 차 한 대가 도착했고 젊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진짜 꼭 좀 도와주세요. 이거 통과 못하면 저희 직원들 월급도 못 줍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좋아요. 대신 옷은 대충 못 만듭니다. 한 땀 한 땀 내 인생처럼 꿰맬 겁니다. 그녀는 작업실로 들어가 낡은 가위와 실, 바늘을 들었다. 천을 손끝으로 느끼며 재단된 옷 위에 조용히 바늘을 넣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쌓인 감각은 거칠어진 손끝에서도 살아있었다. 실한 올, 바늘 한 땀마다 그녀의 인생이 스며들었다. 밤을 새워 작업을 이어갔고 젊은 사장은 말없이 그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몇 날 며칠 뒤 완성된 옷은 마치 예술품처럼 빛이 났다. 할머니, 이 옷 정말 작품이에요. 옷이라는 건 사람 마음이 먼저 들어가야 완성되는 법이에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드디어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 날. 그녀는 원래 따라가지 않으려 했지만 젊은 사장이 손을 꼭 붙잡았다. 이 옷은 할머니 손에서 완성된 거니까 꼭 함께 가셔야 해요. 회의실에 들어선 바이어는
옷을 받아들고 말없이 천천히 손끝으로 옷을 만졌다. 안감을 들추고 봉제선을 살피고 단추까지 세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This is not machine made. Hand stitching? This is beautiful. Yes, hand stitched. Every single piece. Especially from her hands. She's the artisan.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바이어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I want to work with people who still make clothes with heart. Let's proceed with the order. 그날 수백 벌의 계약이 단숨에 체결되었고 위기에 몰렸던 젊은 사장의 회사는 기사회생했다. 그녀는 그 순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남편과 아이를 위해 평생 바느질해온 손이 드디어 세상에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바느질 하나로 회사의 위기를 구해낸 뒤 자연스럽게 고문이라는 직함을 얻게 되었다. 젊은 사장은 진심으로 그녀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 아니, 박혜순 선생님, 우리 회사에 꼭 남아주세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는 진심이었다. 기계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손의 정성, 그건 누구도 대신 못해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손을 전해주셔야죠. 그렇게 그녀는 회사에 남았다. 아침마다 기사 차량이 집 앞으로 와 그녀를 픽업했고 회의실에서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바늘 잡는 법, 천을 고르는 법, 옷에 마음을 담는 법을 하나하나 전해주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옷은 국내를 넘어 일본, 중국, 유럽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장인의 손이라 불렀고 매장 앞에는 그녀가 만든 옷을 보기 위해 긴 줄이 생겼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다시 시작될 줄이야.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노인들을 떠올렸다. 찜질방에서 울던 그날 밤이 떠올랐고 결국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따뜻한 손재단을 설립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주고 쫓겨난 어르신, 갈 곳 잃은 노인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는 곳이었다. 직접 일한 수익 일부를 기부했고 회사도 재단 운영을 도왔다. 이곳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한 땀 한 땀 다시 꿰매서 우리의 삶을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제2의 삶을 시작했다. 무너졌던 한 여인이 이제는 수많은 노인들의 희망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평소처럼 회사 앞 골목에서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초췌한 얼굴, 먼지 묻은 옷, 비틀거리는 걸음. 그 모습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아들이었다. 성우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제발 단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골목 바닥 위에서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 순간 기다리던 차량이 그녀 앞에 도착했고 그녀는 문을 열기 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불쌍한 엄마 버리고 간 놈 꼴이 아주 좋구나. 너 아직 덜 굴렀어. 엄마가 그동안 너무 귀하게 키웠지. 더 굴러봐라.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녀는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차에 올랐다. 100m 너머로 보인 아들의 작아진 뒷모습은 점점 멀어지고 흐려졌지만 그녀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스스로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조용히 아들을 재단 사무실 한 구석으로 불렀다. 일하고 싶으면 여기서 시작해라. 처음부터 봉사부터 하면서 네가 무얼 잃었는지 돌아보는 게 먼저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아직 엄마라고 부를 자격 없어. 지켜볼 거야.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자. 그날부터 그는 새벽마다 재단 창고를 정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봉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단 한 푼도 건네지 않았고 무심한 듯 보이지만 날마다 그의 일지를 보고 있었다. 사랑은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진심을 담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난 이제 나를 먼저 사랑할 거야. 시간이 흘렀고 그녀는 여전히 재단의 대표로 활동하며 자신처럼 상처받은 노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를 따르는 수많은 이들이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어떤 혈연보다 뜨거웠다. 재단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나눠주며 웃는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된 것 같아. 자식보다 소중한 건 내 인생이었어.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버렸던 과거를 딛고 자신을 엄마라 불러주는 또 다른 가족들과 함께 온 가득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